아들라 온라인 공동체 11월 7일 휴먼 라이브러리 제목이 나오죠.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 정직함, 그리고 영어로는 integrity입니다. 진실, 무망 또는 정직, 성실함 이렇게 될 수 있겠는데요.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에 살고 계신 김진수 장로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진수 장로님께서는 뉴저지 랜돌프에서 사실은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캐나다 밴쿠버에서 북쪽으로 1000km 들어가서 이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키트왕가라는 캐나다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1년의 반 이상을 사십니다. 5월에는 고사리, 자연 고사리를 수확하셔서 말리시고요. 9월, 10월에는 송이버섯, 자연산 송이버섯을 수확하셔서 말리시는 회사를 운영하십니다. 그 회사 이름은 긱섬입니다. 원주민, 그러니까 캐나다 원주민들의 자립과 선교를 위해서 10년 이상 긱섬이라는 회사를 세우셔서 선교를 위한 기업, 그러니까 비즈니스 포 미션이 아니라 선교로서의 기업, 비즈니스 애즈 미션 사역을 10년간 해오셨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 긱섬족, 그러니까 울프 클랜 부족으로서 이렇게 영입되셔서 그 자격을 이제 부족원으로 인정을 받으시는 명예를 누리셨습니다. 아마 누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리고 우리 김지수 장로님께서는 특별히 이번에 스테파니 장 시의원 후보의 선거 자금을 엄청나게 지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저희가 존경하고 감사하는, 물론 그것 때문에 모신 건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이 장로님을 이 휴먼 라이브러리에 모시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 9월, 10월 송이버섯 사역을 다 하시고 고향 뉴저지 랜돌프로 돌아오셔서 장로님을 만나 뵙게 돼서 제가 휴먼 라이브를 소개했습니다. 장로님께서는 미국에 오셔가지고 이 IT 회사를 창업하셨고 또 그 IT 회사가 아주 굉장히 탑 니치, 그래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좋은 IT 개발을 하셔서 회사를 매각하시고 그러니까 사회 그 기업 그러니까 자선재단을 설립하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여름에는 스테파니 장이 그 AWCA, Asian Women Christian Association이라는 이 직능단체의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여름 내내 미국의 수능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매해 기부를 하고 계시고, 또 추수감사절이 오면 이 터키, 사랑의 터키 보내기 운동에서도 계속해서 거금을 후원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2009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이사를 역임하시다가 명성교회 세습 문제가 두드러졌을 때 이사직을 내려놓으시면서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시는 결단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 제가 듣기로는 아마 기부 역사상 두 번째 금액을 100만 불 단위가 넘는데, 저는 뭐 풍문으로 600만 불이라고 들었는데 뭐 아무튼 그렇게 아셔도 됩니다만, 아무튼 탑 2의 거액을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 기부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말년에 이 캐나다 원주민을 위한 틱섬 이 선교로서의 기업을 운영하시는데 최고의 기쁨을 누리시고 계시고, 요즘에는 예수께서 하셨던 캐나다에 무한정 널려있는 나무를 가지고 목공을 익히시고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선교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굉장히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제자 한 사람을 세우면 본전이고, 두 사람을 세우면 잘한 일이고, 세 명을 세우면 대박이다. 그러나 대신 한 명이라도 나로 인하여 신앙을 저버리게 만들면 이것은 굉장한 잘못이다라고 말씀하셨으면서 한국교회가 선교지상주의 정책으로 양적 성장만을 추구할 때 아주 일침을 가시는 명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제 말이 길었습니다만은 우리 김진수 장로님 직접 마이크 켜시고
지금으로부터 20분간 강연을 먼저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분 넘어가면 집중도가 현저히 저하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20분쯤 되면 장로님께 시그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수 장로님, 네, 나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됐어요. 소리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제 과거를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제 과거를 설명하는 이유가 지나가 보니까 그 모든 과거가 어떤 하나의 정점을 위해서 계속 갔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왜 살아왔는지,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나의 과거가 왜 이랬는지를 느끼면서 이것이 한 정점을 위해서 지금까지 왔구나. 하나님께서 인도에 오셨구나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강원도 삼척에서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큰형님은 알코올 중독으로 40대 돌아가셨고, 둘째 형님 군대에서 자살하셨고, 누님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삼척 공업 고등전문학교라고 하는 5년제 전문 학교를 나왔고요. 그렇게 중학교도 졸업하자마자 바로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 때지, 결국은 전문학교 2학년 때 제가 크리스천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도전을 해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어서 도전을 시작해서 5년 공전을 마치고 인하대 3학년으로 편입을 해서, 그러면서 한국전력에 입사를 해서 이제 야간 대학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30살에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왔고요. 원래는 전기공학인데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로 바꿔서 왔고, 그 석사를 마치고 바로 미국 회사에 취업을 해서 5년간 근무한 후에 비즈니스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혼자 1인 기업을 창업을 했습니다. 35살 때였고요. 알았으면, 비즈니스를 제대로 알았으면 시작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비즈니스를 몰랐기 때문에, 모르면 겁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시작을 했고, 저는 워낙 일을 좋아했으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혼자 시작한 회사가 5년 만에 한 10명이 됐는데, 10명에서 100명 되는데 2년 걸렸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것이 나의 노력으로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것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 회사가 이제 결국은 이제 다시 계속 성장해서 한 500명까지 성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금융 위기가 오면서 어려워져서 2010년 제 나이 40대 중반에 대기업에 인수를 하고, 그 해에 그 캐나다 지금 있는 마을로 단기 선교를 갔다가 하나님이 파놓으신 덫에 제가 걸려들었습니다. 원주민을 제대로 알았으면 시작을 안 했을 텐데, 원주민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부르시고 저를 빠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너무나 행복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하는 일도 너무 재미있고, 제가 뭐 프린스턴 신학대 이사를 했지만은 그 중간에 이제 뭐 명성교회 때문에 한 거는 직접적인 원인이었고, 또 한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계속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 이사들은 진짜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원주민 동네 가게 되면 완전 땅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놀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내가 도대체 어디 가서 적응을 해야 되나를 항상 고민하게 되다가 결국은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오히려 이 땅이지 저 하늘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완전 뭐 노동이죠. 뭐 60대 중반이 됐는데 완전 노동을 하다 보니까 젊어져요. 예, 저 얼굴에도 윤기가 나고 너무 좋은데 너무너무 감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백그라운드였고요. 제가 이제 지금 이 일을 하면서
저는 평신도거든요. 목사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신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다 보니까 제 자유로운 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비즈니스 선교 때문에 이제 뱀 때문에 여기저기 강의도 가고 심지어 뭐 3일 집회도 하는 그런 상태인데 가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어디에 속하게 되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못 하잖아요. 정치가들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자기 당에 있는데 얘기를 못 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당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데 속하지 않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저는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들을 거침없이 얘기할 텐데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사김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강정규 목사님인데 이분이 워싱턴에 있는 사김의 교회 김영봉 목사님을 만나서 질문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목회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김영봉 목사님께서 목회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만약에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한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선교는 함께 살아가는 거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서 저는 비즈니스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저는 비즈니스를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처음 그들을 만나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커미티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었죠. 그리고 멀지 않아서 깨달은 것은 그런 것들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들과 같이 그냥 살아가는 그 자체가 저는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니 저를 울프족에 입적이 되었고 저희 원주민 이름은 딜렉스 스캐니스트라는 이름인데 영어로는 샤이닝 마운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저는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닐까. 말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삶이 기쁘다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정직한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의 삶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나의 삶이 즐거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선교사를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비즈니스 선교를 이야기하고 만나다 보니까 그리고 선교사 중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삶이 즐겁지 않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이야기는 하지 못하지만 엄청난 고민과 진짜 즐겁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복음은 기쁨 소식인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기쁘지 않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쁨은 편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저희 삶은 편하지 절대 않거든요. 저는 주에 100시간을 일하니까 편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기쁘거든요. 저는 지금도 일하고 싶어서 아침에 빨리 왔으면 할 정도로 저는 기뻐요. 일하는 것 자체가 재밌어요, 저는. 기쁨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갈 때
오는 것이라고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이 원주민을 위해서 준비해 오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아, 이것이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향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원주민의 세 가지 문제가 저희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저희 형님이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고, 저희 둘째 형은 자살하셨고, 누님은 초등학교 나오지 못한 이 세 가지 문제, 높은 자살률, 알코올 중독, 그리고 저항력 문제는 원주민들의 가장 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나를 키워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직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크리스찬임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의미하는 정직이라는 말은 영어로 인테그리티를 의미하는 것으로 도덕적으로 정직, 거짓말을 하지 않은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인테그리티를 사전을 보게 되면요, consistent란 말이 나오는데 결국 일관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가장 강추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인테그리티라는 책인데 헨리 클라우드가 지은 책입니다. 이것이 한국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서 결국은 책 타이틀을 인테그리티라고 하고 부제로 일관된 진실성이라고 책을 썼더군요. 번역을 했더군요. 예, 일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 정직이 기독교인에게서 그렇게 중요한가? 그러면 반대로 한번 물어봅시다. 왜 정직하지 못한가? 왜 정직하지 못한가 하면요, 나의 행동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행동을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살아갈 때 정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고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거든요. 정직한 삶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우리 이웃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의한 정직이라는 데피니션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직이란 상대방이 모르고 있고 나만 알고 있는 것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주는 것이 저는 정직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상대방이 모르고 있고 나만 알고 있는 것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준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회사를 판매할 때 이야기입니다. 회사를 사고자 하는 사람하고 계속 딜을 하고 있었고 가격이 어느 정도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간부 중에서 회사를 나간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팔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원하는 가격은 지금 팔려고 하는 가격이 절반도 되지 않는 가격을 달라는 거예요. 회사 파는 것은 비밀사항이니까 저는 그냥 내가 사든가 안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권해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가 6개월 후에 자기가 받은 금액이 실제로 회사에 판 금액이 절반도 되지 않았을 때 어떤 기분일까? 기분 참 씁쓸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했으니까 뭐라고 나한테 불평은 못하겠지만 기분 안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세한 이야기를 할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는 6개월 후에 자기가 원하는 가격이 2배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정의하는 정직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숫자를 좋아하거든요. 저는 원래 산수를 좋아합니다. 정직의 셈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정직에도 손익분기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정직하지 못한가 하면요, 손해가 되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정직하죠.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정직하지 않은 거죠. 예, 손해가 맞습니다. 정직을 통해서 이익을 보려면요, 손해를 봐야만 합니다. 손해 보지 않고 정직하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손익분기점이 있는데 제가 경험한 부위에서 한 3년 정도는 손해예요. 3년이 지나서 비로소 이익으로 돌아섭니다. 그러므로 3년 이내에 회사를 창업했다가 닫으려고 생각한다면 정직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만약에 3년 이상 하려고 하게 되면 정직한 것이 이익이 된다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직은 곱셈입니다. 덧셈이 아니라 곱셈이거든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덧셈이라고 한다면 정직은 곱셈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아무리 큰 숫자가 있어도 곱하기 0 하면 0이거든요.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가 절대 아니거든요. 정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명성교회를 반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거든요. 안 한다고 했다가 하게 됐으면 최소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더군요.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그 이유를 얘기한다면 제가 같이 가겠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마이너스를 회복하는 방법을 많은 사람들은 플러스를 많이 해서 회복하려고 하는데요. 마이너스를 회복하는 다른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를 하면 되거든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마이너스인가요? 예, 산수 잘하는 사람은 알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내가 잘못해서 손해를 봤다면 나의 잘못을 완전히 상대방이 모르는 것까지 다 까불려 보세요. 완전히 오픈해가지고요,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해가지고 상대방에 가서 그들이 손해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먼저 손해배상을 해보세요, 한번. 네, 제가 해봤거든요. 제가 파이자하고 그랬고 에봇이라는 회사하고 그랬어요. 통하더라고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결국은 크게 플러스로 돌아서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직에 대해서 개인적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예, 정직한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는 원주민과 하는 일들에서 이런 것을 저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 탁식 체리티의 문제입니다. 그 체리티는 도와주는 거잖아요. 도와주는 것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왜 탁식 체리티를 계속 고민하게 되는 건 하면요, 원주민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의존성 문제예요. 원주민이 왜 의존성이 많은가 하면 정부에서 무료로 계속 돈을 주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원주민이 일을 안 해도 계속 돈을 주다 보니까요, 그들은 일할 의욕 자체를 상실해 버렸어요. 무기력해 돼 버렸어요. 도와주게 되면요, 몇 단계 의존의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appreciation, 고마워합니다. 도와주면요. 두 번째는요, expectation, 기대하게 돼요. 세 번째는요, entitlement를 해가지고 당연히 여기게 됩니다. 그 다음은요, complain입니다. 그 다음엔 도와주자는 불평하게 돼요. 그런 단계를 자동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와주는데 어디까지 도와줘야 되나? 원주민들에게는 진짜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디까지 도와주는가 하는 것이 너무너무 쉽지가 않아요. 어떤 룰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도와주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계속 저는 계속 주시를 하면서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주민에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이익을 내서 이익으로 도와주기보다는 정당한 가격을 주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당한 가격을 주어서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내가 이익을 내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의존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좀 이야기할게요. 뭐 시간 거의 다 돼가네. 지금 거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는 선교가 교회 그 성장 위주의 선교는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한국이 전도도 그렇잖아요. 이제는 뭐 다 디클라인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선교지는 물론 더 그렇습니다. 자립 선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립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가장 큰 것,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큰 꿈을 버려야 됩니다. 예, 가서 교회 개척해가지고 뭐 몇백만 모이게 하는 큰 꿈 버리고,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명 일생 동안 한 명 전도하면 본전이고 2명 하게 되면 잘했고 3명이면 대박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냥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는데 3명, 10명 가지고 무슨 교회를 건물을 지어야 됩니까? 같이 살면 되고 집에서 예배 보면 되고, 그 교회 짓다 보니까 기부금 얻어야 되고, 기부금 없다 보니까 기부한 사람들이 뭔가 보여줘야 되니까 사진 찍어야 보내야 되고, 건물 지어야 되고, 저는 이제는 그런 선교에서 떠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즈니스 에즈 미션에 대해서 저는 느끼는 것 중에가 선교지에는 정말로 전문적으로 비즈니스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선교사들은 적당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인드 자체가 벌써 비즈니스 할 수 있는 마인드가 첫 번째 아니고, 달란트도 없는 사람이 가가지고 그냥 브레이크 이번만 하려고 하게 되면 안 되죠, 사실은. 처음에 들어가서 정말로 그들을 위한, 그들이 원하는 비즈니스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사실은 이제 교회 개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단계의 접근 방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비즈니스 경험자가 자기 자본을 가지고, 다른 데 소원 받지 말고 자기 자본 가지고 들어가서 창업을 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50대였으면 좋겠습니다. 50대 초반이나 중반이면 아직 힘이 남아 있으니까. 제가 50대 중반에 들어갔거든요. 10년이 지나니까 회사가 셋업이 되더라고요. 제가 지난해에요, 그동안 처음에는 엄청나게 손해를 봤죠. 거의 한 50만 불 정도 마이너스를 했다가 결국은 이제 4년부터 흑자로 돌아서서 계속 이제 그 누적된 흑자를 이제 깎아 나가다가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그 회사 법인세, 이 법인세를 7,000불을 냈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요, 회사가 완전 흑자로 돌아섰다는 얘기, 누적 흑자가 되었다는 얘기. 이제는 이익이 날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저 같은 사람이 가서 기초를 닦고 관계를 맺은 후에 그 다음에 들어갈 사람들이 한 30에서 40대 젊은 사람이, 그리고 뭐 신학을 했던 사람이 들어가서 내가 있는 회사를 캐치업을 해서 재성장을 하면서 교회 개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동안 같이 사역할 사람을 계속 구했는데, 결국은 이제 지난 이제 한 2~3주밖에 안 됐네요. 2주 정도 됐나요? 2주 정도 전에 이제 그 캐나다 정부에서 외국인 고용해도 된다는 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찾은 사람이 이제 비즈니스 선교를 꿈에 있던 이제 40대는 젊은 사람이
이번 이제 내년 3월 달에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면 같이 비즈니스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분야로 서서히 하면서 그분은 자립선교직 여러분 회사를 통해서 충분히 이제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관계를 맺고 비즈니스를 통해서 관계를 맺고 교회 개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앞으로 이제 제가 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관계가 저희 자산은요 사실은 관계라고 봐요. 제가 원주민과의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음 꿈이 가능해집니다. 저는 이제 목재만 그냥 단순한 목재 회사가 아닌 목재에다가 플러스 그 가구 만드는 공장 를 만들 계획을 지금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작업을 하고 시작했고요. 이미 제가 지난 한 1년 반 동안 그래서 그 목재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 목재도 만들어 보고 뭐 지금 요새 그래서 목공소 차려가지고 지금 열심히 가구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주문이 여기저기서 와가지고 계속 이제 해주기 바쁜데 그것을 통해서 제가 익숙해진 후에 그래야지 이제 그 리스크를 최소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너무 재미있습니다, 사실은. 네. 장로님, 시간이 이제 우리가 일부를 마무리하면서 장로님 계속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온 아둘람에 지금 현재 참여하신 분들에게 질문의 기회를 열어놓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사진만 하나 보내드릴까요?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 네. 거기서 컴퓨터에서 스크린 쉐어를 바로 해보시죠, 그러면. 네. 보이나요? 네, 지금 나오셨습니다. 네네네. 네, 보입니다. 네, 잘 보입니다. 예, 제가 있는 곳이 저는 뉴저지고요. 여기 쪽이고 제가 있는 곳은 알래스카와 바로 떨어진 이 동네고요. 저희 회사 로고입니다. 이게 회사 킥스 머시룸 킥산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회사를 만들 때부터 저는 원주민 회사를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었고 원주민들이 문양이거든요. 이게 아트인데 여기에 저희들이 회사 관리하고 있는 고사리, 그다음 중앙에 버섯이 이렇게 있고요. 경치는 봄에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삶 자체가 좀 어려워서 그렇죠. 이렇게 좋고 제가 이게 원주민 울프클랜에 입적될 때 이제 우리 추장인데 우리 회사 주주입니다. 지금 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저 추장이고요. 지금 고사리 이제 말리는 것이고 이게 지금 이제 목공소 제재소 만들 땅 불도저 가지고 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내년 저기도 콘크리트 치고 그 다음에는 집 지을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잘 알고 있느냐 저 아무도 모르거든요. 저는 꿈을 꾸게 되면 일단 한 단계씩 앞으로 나가는 재주가 있어가 일단은 땅부터 골라야 되겠다 해가지고 땅 고르는 거고 땅 딱 보고 나면 여기다 콘크리트 쳐야 되겠다 생각하면 콘크리트 치는 거고 그 다음 콘크리트 쳐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건물 올라가는 거니까 그거는 다음에 생각하면 되거든요. 저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